오늘 준비한 사연은 50대 초반 여성이 무당을 만나 그에게 이용당하면서 그녀의 전부가 유린당한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구독자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영상을 만들 저에게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는 분은 평생 행복하게 사실 거예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말로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거나 마음 이외의 외적인 저희 모든 걸 줘야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살아온 여자예요. 한 남자의 아내로서 당연한 생각이고 설령 남편이 외롭게 대하고 사랑을 해주지 않아도 다른 남자를 만나 그것을 품어보겠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으며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온 내가 다른 남자에게 그것도 무당에게 모든 걸 주고 봉사까지 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네요. 남편과의 사랑은 대학교의 행정실에 알바를 하면서 시작되었어요. 알바를 하다가 만난 조교들 중 한 명이었고 먼저 다가와서 좋아한다고 고백을 해주었어요. 외모는 조교들 중에 잘생긴 편이라 마음에 들었지만 문제는 나이가 나보다 8살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이 차이가 8살이면 많다고 생각하는데 20대 초반이었던 그때는 거부감이 훨씬 크게 다가와서 마음은 고맙지만 부담이 된다고 거절을 했어요. 우연인지 인연인지 거절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날은 친구랑 늦게까지 술을 먹으며 놀다가 헤어졌고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시는 바람에 너무 어지러워서 길에 쪼그려 앉아 쉬고 있었어요. 조금만 있다가 가려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을 때는 처음 본 남자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저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놀래서 소리를 지르려는 찰나에 낯선 남자가 입을 막았고 크게 저항도 못하고 아둥바둥 거리고 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남편이 나타나 낯선 남자와 몸싸움을 해서 밀어내고는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어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등장과 자기가 한 짓 때문인지 낯선 남자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갔고요. 남편은 도망가는 그 남자를 잡으려고 달리려다가 떨고 있는 저를 보더니 얼른 외투를 벗어서 덮어주며 위로를 해주었어요. 너무 놀라서 그런지 다리에 힘이 풀려 도저히 걷지 못하고 있을 때 남편은 자기 등을 내밀며 어필하고 했어요. 그의 등에 엎여서 말없이 걸어가는데 얼마나 따뜻하고 든든하던지. 사람 마음이란 게 처음 들어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오고 나니깐 8살 차이는 아무 문제가 안 되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먼저 고백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는 감정의 크기가 내 쪽이 더 커져갔고 사귄 지 3년 만에 결혼을 하자고 먼저 말해버렸어요. 결혼을 하고 첫째도 신혼생활을 적당히 즐기만큼 즐긴 2년 후에 찾아와 부부금실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았어요. 첫째가 태어나고 육아에 지쳐 지내다가 3년쯤 지나고 나니 저희 부부는 둘째를 보고 싶어 남편이랑 같이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날짜도 맞춰가며 배란일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을 나누었고 꾸준히 운동을 해서 몸도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아기 천사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둘째는 포기할까?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산부인과에서 자궁도 깨끗하고 문제가 없다는데. 자기는 검사 언제 할 거야? 요새 회사가 너무 바빠서 반차를 못 내겠어. 시간 나면 갔다 올게. 둘째 이야기는 다음에 하자. 남자 자존심이 뭐라고. 며칠 후에 술을 먹고 와서는 솔직히 말해주었어요. 병원에서 나한테 문제가 있대. 병원에서 남편이 듣고 온 말은 씨가 없다는 그런 말은 아니었고 스트레스와 노화 때문에 정자의 숫자도 줄고 움직임도 현저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맨정신에는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온 거였어요. 아쉽기는 했지만 어떡하겠어요. 남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라고 주위에 불임도 많은데 우리한테는 첫째도 있고 정말 행복한 거야. 또 알아 이러다가 이쁜 천사가 찾아올지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때는 단순히 둘째만 포기하면 되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남자에게 그런 사실들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부터 저와의 관계를 은연중에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혼처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말 못할 때는 한 달에 3-4번은 했는데 그거마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줄더니 이제는 언제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저를 내버려 두었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나보다 많아서 저 나이대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다가 동네 언니들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언니 요새 형부가 잘해줘? 실컷 밥 잘 먹고 갑자기 잘해주냐니? 그거 있잖아. 밤에 왜 너가 신랑 요새 옆에 안 오는가 봐. 누가 안 온대 그냥 궁금해서 그렇지. 형부 나이가 우리 신랑이랑 비슷하잖아. 글쎄 내가 언제 했더라? 그러고 보니 나도 2주 정도 전에 하고 안 한 것 같은데.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언니가 자주 하네. 우리 집은 내가 씻기만 해도 이불 뒤집어 쓰고 달달 떨잖아. 또 옆에 동생은 언니 난 요새 남편이 가만 안 두잖아. 어제도 자다 깨서 오는데 무슨 괴물이 오는 줄 알았지 뭐야? 남편 옆에 가본 지가 1년이 넘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줌마들의 남편 자랑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괜히 기분이 안 좋아져서 집에 정수기 아줌마가 오기로 했는 걸 깜빡했다 말하고는 자리를 피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는 찝찝한 기분이 들어 동네 아줌마들이랑 있었던 일을 곱씹어 보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과의 관계가 정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초등학생 아들 공부를 봐주고 나서 얼른 재운 뒤에 낮에 찾아두었던 옷 중에 남편이 제일 좋아한 걸 입고는 침대로 갔어요. 여보 언제 잘 거야? 나 이것만 마저 보고. 자기 피곤하면 먼저 자. 여보 나 오늘 왜 이래 나 책 보는 거 안 보여? 우리 안 한 지 오래된 거 알고는 있는 거야? 다음에 하자 다음에.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야. 여보 우리 그러지 말고. 이 여자가 왜 이래 나 피곤하다니깐. 남편은 피곤하다는 말을 하고는 등을 돌려버렸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희 자존심은 무너져 내렸어요. 화가 났을 때는 헤어지는 한이 있어도 말을 안 하려고 했지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3일쯤 지났을 때 너무 답답해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풀고는 그날 저녁 다시 남편의 옆으로 가서 사랑을 구해했는데 나눈 대화 내용만 틀렸지 결과는 또다시 저를 밀어냈어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너무 상해서 다시는 제가 먼저 남편에게 다가가지 않았고요. 남들이 볼 때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보이기 위해 연기를 하며 살아가게 되고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한 상처는 아들에게 치유받으려고 노력했어요. 아들이 성공하는 게 결혼에 성공한 것이고 학교 성적을 뛰어나게 만드는 게 나의 존재 이유가 되어갔어요. 아들을 위해서 서울에서 하는 설명회도 다니고 부모 강의도 들으며 최대한 공부에 포커스를 맞춰서 행동하고 움직였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변함없이 지원을 하였고 그 노력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아들은 학교 생활 내내 상위권에 맴돌았어요. 남편은 날 거들떠도 안 보지만 아들 때문에 자존감도 올라가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 삶을 나름 즐기며 살아갈 때 불행이 눈앞에 오고 있다는 걸 꿈에서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고부터 뭐가 부족한 건지 학교 성적이 자꾸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고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극성이라는 말만 듣고 있을 때라 동네 친한 언니에게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언니 나 속상해 죽겠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들이 고3이잖아. 응, 왜 힘들다고 하든. 힘든 것도 있는데 자꾸 성적이 떨어져서 큰일이야. 얼마나 떨어졌는데 심각할 정도야? 아직 심각할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가면 목표 대학에서 떨어질 것 같아. 어쩌겠어. 우리가 대신 공부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 답답하면 부적이라도 한번 써볼래? 언니 왜 그래? 나 그런 거 안 믿어. 그 무당을 몰라서 그런 거야. 옆 동네 학부모들은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 지금 예약해도 몇 달은 걸릴걸. 누구 엄마는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애 성적이 올라서
대학을 엄청 좋은 곳으로 갔다고 소문이 자자해. 거기가 그렇게 유명해?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볼까? 아니다, 언니 나랑 같이 가줄 수 있어? 그래, 내가 예약해 놓을 테니까. 연락 오면 같이 가자. 한 달쯤 지났을까요? 하루는 언니가 전화가 오더니 주소를 불러주면서 예약한 것보다 일찍 연락이 왔다며 가보라는 거예요. 혼자는 겁이 나서 언니에게 같이 가자고 했더니 미안하지만 오늘 시어머니가 오시기로 했다고 혼자 갔다 오라고 했어요. 할 수 없이 불러준 주소로 혼자서 가보니 웬 대나무에 빨간색 천과 흰색 천을 걸어놓은 주택이 나왔어요. 오싹한 기분이 들어서 돌아갈까 잠시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속는 셈 치고 가보자는 마음을 먹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인터폰 같은 것도 없어서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니 웬 남자 한 분이 한복을 입고는 내려와서 문을 열어줬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집 구조가 일반 주택과 거의 같았고 거실에는 제단 같은 게 차려져 있길래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으니 같이 들어왔던 한복 입은 남자가 종이 한 장을 건네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름이랑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길래 하나하나 적어서 건네주었고 종이를 받아든 한복 입은 남자는 따라오라고 손짓을 했어요. 그 남자가 안내해준 방으로 들어가서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서 있었는데 기다리면 법사님이 오실 거라고 앉아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무당을 기다리다가 할 것도 없고 해서 맞은편 책자에 꼽혀져 있는 책들을 보고 있었고 10분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한 분이 들어왔어요. 무당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내 앞에 앉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아래 위로 계속 훑어보기만 하는 거예요. 정막이 어느 정도 흘렀을까요? 드디어 무당이 입을 열었어요. 아들 앞을 엄마가 맡고 있네.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아들을 위해 노력을 하는데 처음 본 사람이 다짜고짜 그렇게 말을 하니 화가 벌컥 나는 거예요. 제가 누굴 막아요? 그런 소리를 너무 쉽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맡고 있어서 막는다고 말하는 거지. 몸에 지금 시커먼 내군이 잔뜩 들어붙어 있어. 역시 이런 식으로 겁을 줘서 돈을 받아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있어봤자 도움될 거 하나 없다는 생각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무당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돈 달라고 할까봐 가려는 거야. 무당의 말이 끝나자마자 닭살이 쫙 올라오는데 지금 가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 달라고 안 할 테니 몸에 들러붙어 있는 애군이나 떼어놓고 나가. 애군은 어떻게 뗀다는 말씀이세요? 뗄 생각은 있고? 그럼 따라와, 여기서는 안 돼. 무당은 그런 식으로 말하더니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갔고 거기에는 마사지샵에서나 볼 수 있는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방에 들어오자마자 무당은 처음 보았던 그 남자에게 수신호 같은 걸 보냈는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가운이랑 장갑을 놔두고는 방을 나갔어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몸속 기 움직임을 막고 있어. 어여, 이걸로 갈아입어. 여기서요? 그래, 애군 없애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는 거야.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만하고 집에 가겠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무당은 아들을 들먹이며 엄마로서 왜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냐고 계속 말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아들을 들먹이니 내가 마치 죄인이 된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서 정말 눈 딱 감고 결심했어요. 낯선 남자, 그것도 무당 앞에서 갈아입으려니 너무 부끄러워서 무당에게는 잠시 뒤돌아서 있어 달라고 하고는 가운으로 얼른 갈아입고 누웠어요. 무당은 내가 준비할 동안 가만히 있다가 누운 걸 보고 나서 장갑을 껴서는 등부터 혀를 풀거라고 말하고 나서 한동안 마사지 하는 것처럼 움직였어요. 이곳저곳 다가오는 무당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눈이 질끈 감겨버렸고 속으로는 액땜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곳까지 훅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라서 왜 이래요? 이게 무슨 애군을 막는 거예요? 라고 소리를 쳤고 벌떡 일어서서 옷가지를 들고 도망 나오듯이 무당집을 나왔어요. 심장이 너무 뛰어서 집에까지 어떻게 운전을 해왔는지 모를 정도로 혼이 빠진 채 집으로 돌아왔고
진정을 하려고 냉수를 한 잔 먹을 때 무당을 소개해준 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잘 갔다 왔어? 언니 거기 정말 유명한 곳이 맞는 거야? 그럼 학부모 엄마들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 내가 오늘 거기 가서 어떤 일이? 아니야. 넌 왜 말을 하다가 말아?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해서 언니에게 다 말을 하려다가 이 언니가 동네에 무슨 말을 하고 다닐지 몰라서 말을 멈추었어요. 뭐라고 하던데? 부적은 써서 온 거야? 언니에게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할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언니 집에 누구 온 것 같거든. 다음에 다시 전화할게. 황급히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가보니 아들이 학원을 마치고 집에 온 거였어요. 엄마, 나 기말고사 성적 올랐어. 이거 봐봐. 아들이 건네준 종이는 기말고사 성적표였고 정말 중간고사보다 점수가 올라 있었어요. 참으로 느낌이 이상했어요. 정말 무당 말이 맞는 건가? 아님 우연히 이렇게 나온 건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후에 무당집을 나오던 불쾌한 감정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액땜을 떼어내는 과정일 뿐인데 나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한 건 아닐까라는 착각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은 그런 생각을 하며 찝찝하게 지내고 있을 때 무당집 현관에서 만났던 그 남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건 이유는 어젯밤 법사님 꿈에 내가 나왔다 말하며 애군이 지금 나에게 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무지 신경이 쓰여서 어쩔 수 없이 법사님이 직접 오셨다고 가정집에는 찾아갈 수 없으니 실례가 안 된다면 법사님이 계시는 호텔로 와줄 수 있냐고 묻는 전화였어요. 잠깐 고민을 했지만 찝찝한 기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거절하면 혹여나 아들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라는 생각에 호텔로 향했어요. 그 남자가 불러준 객실로 올라가는데 어찌나 떨리던지 문 앞에서 숨을 한번 크게 들어마시고는 노크를 했어요. 노크 소리에 문 앞쪽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전화를 건 그 남자가 나와서는 법사님이 기다리는 방으로 안내를 해주었어요. 방으로 들어오는 저를 법사님은 보자마자 어때 효과가 있지? 다짜고짜 말하는데 소름이 쫙 끼쳤어요. 네. 어때 계속 애군을 쫓아낼 거야? 그때부터 의사결정권은 내가 아닌 무당이 되어 있었고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옷을 갈아입었어요. 과정은 지난번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을 했는데 지난번과 다른 점은 그날은 무당을 끝까지 피하지 않고 전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1시간 정도 애군을 내쫓는 과정을 꾹 참으며 견뎠더니 그제야 무당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었다고 한 달 뒤에 다시 오면 된다고 했어요. 객실을 나와서 차로 가는데 수행원 남자가 언제 왔는지 차로 다가와서는 오늘 애군을 쫓아준 비용이 100만 원이라 말하며 계좌번호를 불러주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좌이체를 해주었더니 수행원 남자는 날짜를 불러주며 그날에 오시면 된다고 했어요. 전 당연히 지정해준 날짜에 찾아가서 애군을 쫓아내는 과정을 하였고 매달 그런 생활을 반복하다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법사님이 말했어요. 이번이 중요한데 할 수 있겠어? 법사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게요. 이번 액땜은 너무 중요하고 강력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거야. 어떤 마음을? 그건 그날 해보면 알 것이고 굿 또한 해야 할 텐데 준비할 게 많아서 금액이 좀 나갈 거야.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요? 글쎄 적어도 1억은 있어야 할 건데. 1억이요? 그래. 넌 전생에 무슨 죄를 이렇게 지은 거야. 이번에 안 하면 아들은 큰일 나. 무조건 구해올게요. 법사님은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법사님에게 그렇게 말하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돈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은행에 가서 지금껏 들고 있던 적금 통장을 모조리 정리하니 4천 정도가 마련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친정집에 부탁해서 3천, 부족한 3천만 원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법사님은 부정을 탈 수 있으니 현금을 하루 만에 다 찾지 말고 7이라는 숫자가 좋다며 7일 동안 매일 인출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말한 대로 7일 후에 1억이라는 돈은 전부 건네주었고 법사님은 일주일 후에 수행원과 함께 굿을 하러 가자며 태우러 왔어요. 차로 3시간 정도 이동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산들만 나왔고 이름 모를 산자락에 도착해서 차를 세웠어요. 그곳에는 이미 굿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수행원 남자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분주하게 움직이더니 북이 있는 곳에 가서 앉았어요. 법사님은 수행원 남자가 앉고 나서 무슨 기도 같은 걸 10분 정도 하다가 붉은색 천이 쳐져 있는 곳에 가서 서더니 저보고는 제단 앞으로 가서 서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장군님을 연신 외치며 몸을 방방 뛰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법사님의 목소리가 변해서는 나를 향해 윽박지르면서 빨간 액체 같은 걸 마구 뿌려대기 시작했어요. 분위기 때문인지 저도 동조가 되어서 몸부림치며 아들에게 제발 피해가 안 가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어요. 그런 분위기는 1시간 정도 이어졌다가 서서히 줄어들더니 법사님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어떤 준비인지 말은 안 해줬지만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기도 했어요. 법사님은 수행원에게 뒷정리를 하라고 말한 뒤 산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저는 말없이 그 뒤를 따라갔어요. 15분 정도 법사님 뒤를 따라 걸어가 보니 커다란 공터가 나왔는데 바닥에는 정리가 잘 된 잔디가 깔려져 있고 한중간에는 새하얀 천이 바닥에 펼쳐져 있었어요. 법사님은 손으로 하얀 천을 가리키며 그 위로 올라가서 속세에 오염된 모든 걸 걷어내라고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법사님과의 마지막 과정은 한동안 계속되었고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는 자연의 맑은 기운을 담기 위해 매개체로 자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액땜을 해주었어요.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아서 이제 모든 게 끝났고 앞으로는 아들에게 애군 같은 건 없을 거라 생각을 하며 법사님과의 인연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했네요. 그런데 그건 저희 착각에 불과했어요. 한 달 후에는 수능 대비 굿을 해야 한다며 지난번과 같은 걸 요구했고 전 바보처럼 온갖 수단을 동원해 돈을 마련해서 저를 희생했어요. 전부 포함해서 3번 정도를 그런 과정을 하였는데 평범한 가정집에서 그런 큰돈과 잦은 외출로 인해 남편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모면을 할 수 있었는데 하루는 밖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니 일하고 있어야 할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회사는 어떻게 하고 집에 있는 거야? 설명 잘해야 할 거야. 무슨 설명을 하라는 말이야? 오늘 장모님 다녀가셨어. 엄마가 왜? 몰라서 그러는 거야? 네가 돈은 왜 필요한데? 도대체 어디 쓴 거야? 내가 알아서 갚을 거야. 언제부터 나한테 신경 썼다고 이러는 거지? 그게 남편한테 할 소리야. 못할 건 뭔데? 남편은 화도 냈다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한숨을 쉬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그럼 이것도 몰라야 하는 거네. 남편은 식탁 위로 사진 뭉치를 던지며 설명하라고 다그쳤고 도대체 어떤 사진이길래 나한테 이러는가 싶어서 살펴보았어요. 그 사진들은 법사님과 내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과 차에서 의식을 치르는 행위들이 찍혀 있었어요. 누구냐고 몰아세우는 남편에게 또 몰라도 된다고 이게 다 가족들 위해서 그런 거라고 말을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난 아들 앞날을 막는 애군을 쫓아냈을 뿐인데 내가 왜 나가야 하는 건데? 난 떳떳하다고? 남편은 말도 안 통하는 모습에 자기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이후에 일주일쯤 지나고 이 사실을 안 부모님이 찾아오시더니 남편에게 무조건 빌라고 했어요. 여기서 잘못을 인정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느낌이라 부모님에게도 남편에게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해버렸어요. 옆에서 이건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법사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니 부모님조차 포기를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들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나가고 부모님이 여러 번 찾아오시면서 설득하는 모습을 보고는 엄마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걸 알아챘는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그 상황이 되어서도 법사님 말만 믿고 있었고 그런 모습에 결국 남편은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전 당연히 못한다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혼을 하냐고 도리어 따져 물었더니 남편은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은 다 자초한 일이라고 말하고는 가버렸어요. 너무 답답해서 지금 일어난 일들을 법사님에게 상담을 하였는데 법사님은 지금 악한 기운이 남편에게 영향을 준 거라 말하며 자신에게 더욱 잘하라는 말만 했어요.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남편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뜻을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버렸고 시골의 자그마한 땅까지 팔고는 이혼은 안 해도 된다고 각자 알아서 살자고 했어요. 아들은 남편과 같이 살기로 이야기를 한 건지 일이 터지고 3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 집에 오지 않았고요. 모든 삶이 무너지고 기댈 곳마저 없어진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법사님에게 갔더니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었어요. 정말 고생 많았다며 이것 또한 시련이라고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고 했어요. 법사님에게 간절은 수행도 하고 집안 일들을 하면서 지내었고 지금의 시련만 이겨낸다면 반드시 예전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매일 밤 위로해 주었어요. 법사님이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고 기댈 언덕이 되어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모습은 그리 길게 가지 않았어요. 집을 나오면서 챙겨두었던 돈이 떨어지고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는 사실을 알더니 구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다가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법사님을 수행하던 남자가 밤에 불쑥 찾아오기 시작하더니 나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제야 알겠더군요. 지금껏 내가 한 행동들은 내 무덤을 파는 행동이었고 무당 무리들은 돈 때문에 나를 이용하려는 생각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내가 선택해서 저질렀다는 사실에 참으려고 노력도 했지만 무당의 무시와 수행 남자의 행동 때문에 도저히 견디질 못해서 무당집에 들어간 지 8개월 만에 도망 나와 길거리로 나오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짐을 싸서 길거리로 나왔지만 막상 갈 곳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염치불구하고 달새방이라도 얻으려는 생각에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 연락도 했지만 소문이 벌써 다 나버린 탓인지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 전부가 나를 포기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실망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향한 곳은 부모님의 집이었어요. 새벽 시간 갑자기 찾아온 못난 자식을, 그것도 자식이라고, 몇 년만 있으면 80이 다 되어가는 엄마가 안아주며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다라고 토닥여주는데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날 이후 지금까지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분명히 남편은 내가 이곳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연락도 오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네요. 아직 미련이 남아서 기다리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어도 만날 수조차 없으니 그 또한 답답함으로 변해 마음속으로 몰려오네요. 마지막으로는 시간이 흘러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꼭 이 말은 하고 싶어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연 많은 여자였습니다.